신인교회 엄마 시대 오늘 국회 카페 시간인데요. 오늘은 밖에 나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은 때론 상식을 흔듭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는 항상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보수 내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죠. 한국경제에서 주필을 지내셨던 우리 정규재 주필님 모셨습니다. 주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까지 눈사한데 오셔서 죄송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요즘에 굉장히 좀 바쁘게 지내시고 계실 텐데, 네. 이렇게 뭐 방송하시는 거 외에는 혹시 뭐 어떤 일들 주로 좀 하시면서 보내시는지 한번 좀 근황을 여쭤봅니다. 왜 뭐 늘 공부하는 일이죠.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리를 정리를 하고 뭐 공부를 하는 게 지금 뭐 무슨 요즘 책은 잘 안 봐져요. 뭐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둘러싼 논리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쭉 정리도 해보고 그런 일들을 주로 하죠. 근데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7시 한 20분 정도 보통 출근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11시에 제가 제 아침 방송을 11시, 12시 하는데 7시 반에 출근하면 그건 뭐 11시까지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8시 반, 9시 반, 10시 반, 그건 3시간 동안 화끈하게 공부하죠. 매일 공부하시고 네. 매일 방송하시고 아니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오찬을 하셔서 굉장히 또 화제를 많이 이끌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렇게 교류를 좀 많이 하셨어요. 좀 이렇게 해보시면서 느낀 소회는 좀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그분은 재밌어요. 재미가 있으세요? 다른 것보다도 재밌습니다. 재밌고 무슨 그분이 재밌게 사람을 만나서 재밌다고 느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하고 즐거운 경험이죠. 그 자체가 참 즐거운 경험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우선 그렇게 부담을 주지 않아요. 말하자면 뭐 대통령이라고 어깨 힘이 좀 들어가 있다든가 뭐 나는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게 없으시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이나 대통령이 되기 전이나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놀랄 정도로 야 이분은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주는 부담감 또 약간의 권위의식 이런 게 없나?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그런 건 어떻게 보면 행태의 문제고 어떤 뭐 대화를 하면서 재밌다라는 의미는 서로 좀 통하는 게 많아서 재미를 느끼셨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좀 재미를 많이 느끼셨습니까? 아니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비교적 저의 주장의 어떤 아주 델리킷한 문제들의 주장이 어디에서 자기하고 다른지를 좀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대통령 김구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대통령 광고물에도 보면은 김구에 대한 문화 강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김구의 그 문화 강국에 대한 얘기는 이광수가 사실은 윤문이라기보다는 거의 대필에 가까운 이광수의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그런 경우에도 김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평가가 인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식과는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얘기를 하다가 김구 얘기를 하다가 이거 정주필은 이거 싫어하시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화 중에 대화하다가 막 웃고 재밌게 얘기를 하죠. 그럼 저도 또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내 생각이 어디서 조금씩 어긋나는지에 대해서 서로가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상법 문제 뭐 이런 거나 또는 이번에 상법 개정안에도 보면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대주주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아주 반대하는 주장들이거든요. 그것도 배임죄 같은 것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경영 판단의 원칙 뭐 이런 거 시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인데 다행히도 대통령은 그런 논쟁을 할 줄 아는 분이에요. 보통 정치가들하고 만나보면 그런 토론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디테일에도 굉장히 천착하는 분이죠. 그 자체를 우선 대통령으로서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외우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자체를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호기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고. 이 자기가 반드시 이걸 알아야 어떤 주장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천착을 하려고 그러죠. 공부할 의욕이 있는 분. 그러니까 얘기하면 재밌죠. 인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하신 지 이제 한 달도 넘었고 많은 인사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인사에 대한 어떤 철학 또 실제 인사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좀 평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신 변호사는 제일 재미있었던 게 뭡니까? 그 인사 중에서요? 글쎄요, 저는 노동부 장관 이번에 임명한 부분도 굉장히 좀 색달랐고, 그리고 또 기업에서 AI 전공을 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좀 많이 내각이나 대통령실로 들어갔고, 그런 부분을 저는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송미령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농림부, 농림축산식품부. 전 정권의 장관을 그것도 이재명의 민주당과 가장 치열하게 싸운 장관이거든요. 말하자면 양곡법, 그게 이 노란봉투법뿐만 아니고, 사실은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게 양곡법하고 농안법, 뭐 이런 것들입니다. 농업재보험법,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을 둘러싸고 가장 치열하게 싸웠고,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가장 많이 말하자면 이재명의 입법에 반기를 들었던 그 장본인인 송미령 장관을 놀랍게도 유임을 시킨 거예요. 그 사실은 저는 그 유임을 시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재미있었고 이건 뭐지? 말하자면 저에게는 그게 눈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죠. 이건 뭐지? 왜 유임이지? 사실 민주당이야말로 농림부 장관 후보가 제일 많은 당입니다. 실제적으로도? 실제로. 실제로 농림부 장관은 누구다 하고 하는 게 부동의 후보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 제끼고 송미령이 유임돼 버린 겁니다. 깜짝 놀랐죠. 송미령 유임이라고? 아세요? 지금 바뀌기 전 지금도 국무회의가 지난 정부의 국무회의입니다. 동거를 잠시 하고 있죠. 잠시가 아니라 지금 2달째잖아요. 그렇죠. 다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줄 아세요? 대통령 한 분만 바뀌었을 뿐인데. 대통령이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송미령을 유임시키고 지금 전 국무위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각 정부 장관 밑에 각 정부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 각 부처 공무원들이 지금 굉장히 출근 시간이 거의 1시간 정도 당겨졌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정부가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장관은 안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안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 엄청난 변화를 송미령 인사 하나로 만들어냈죠. 그럼 제가 추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송미령 장관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럼 왜 유임을 시켰다고 우리 주필님은 좀 짐작을 하십니까? 송미령 장관은 대통령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도 물어봤죠. 물어보셨어요? 대통령이 왜 유임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농업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이 우리나라에 몇 가지 있습니다. 농업이 왜 개혁이 안 되는지, 쌀값은 왜 늘 이 지경인지,
또는 왜 소고기는 늘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자기가 들어본 답 중에 정확한 답들을 하셨죠. 송 장관이. 예. 그러니까 야 당신 누구야 하고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재평가를 좀 하게 되는 과정이 재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송 장관이 말하는 대답. 왜 당신은 양곡법을 그렇게 거부했던 거지? 왜 그렇게 거부하셨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송 장관이 양곡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설명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말하자면 새로 들어보는 논리, 정확한 설명들이 나오거든요. 좀 참신했을 수 있겠네요. 라고 얘기 좀 더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정확한 설명들이 있어서 눈에 띄었다. 그러니까 그걸로 말하자면 현장에서 길거리에서 스카우트 된 꼴이죠. 그렇게 지금 유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 장관이지만 지금 유임되고 유일하게 40일이 지나고 합니다마는 가장 먼저 근무하고 있는 분이죠. 그렇죠. 지금 40일이나 다른 장관들보다 먼저 근무하고 있죠. 참,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의외의 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의외의 면인데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이제 개인적인 면이 있고 거기에 내각이 주는 그리고 다른 장관들이 다 열심히 하기 시작한 거. 정부 공무원들이 새 장관이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장관 체제 밑에서 다들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 대통령이 끊임없는 질문이 각 부처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도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권위, 령이 쓰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가 뭐 오늘도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뭐 여성가족부 장관의 이제 강선우 후보자라든지 또 이제 오늘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찬반이 굉장히 지금 뜨겁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이제 일기 내각이긴 합니다만은 전원 통과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시는지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게 그렇게 궁금한 건 아니고요. 저는 뭐 전원 통과냐, 뭐 한 명이냐, 뭐 그거는 민주당에는 중요한 주제일지는 몰라도 제가 뭐 관심 있게 보는 대목은 아니고. 주필님은 어떤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통일부 장관은 왜 저런 생각을 하지? 환경부 장관은 좋았어. 생각이 많이 바뀌었구나. 현실적으로 이제 드디어 책임 있는 장관이 되고 있구나. 환경부가요? 네, 천만다행이야. 환경부 장관은 말하자면 국회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원전 탈원전주의자였거든요. 근데 지금 탈원전 주장을 안 하죠. 김성환 후보자. 네, 김성환 장관. 김성환 장관은 탈원전은 나는 얘기 안 한다. 탈원전 유의자가 아니다. 원전 새로 지어야 한다. 다만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가자는 거지. 탈원전은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터닝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정동영 통일장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말하자면 무조건적인 대북 화해 협력 노선을 굉장히 열심히 부르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북한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이제 남쪽하고 얘기 안 해. 우리 두 개의 적대 국가일 뿐이야. 라고 선언하고 문을 완전히 닫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오히려 문을 닫고 좀 냉각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가만 놔두는 게 오히려 좋은데 저렇게 먼 대북 뭔가 해볼
고 싶어서 예. 안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저는 조금 실망스럽다 이렇게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이준숙 뭐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나 누가 뭐 남느냐 나가느냐 이러면 저는 예. 그분들이 어떤 정책을 펴가는데 적합한 분인가 아닌가에 예. 대해서 저는 좀 주목을 할 뿐이지 누가 뭐 나가고 누가 살아남느냐 뭐 이게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약간 예를 들어 강선우 이화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왜 갑자기 그런 캠페인이 생기지? 왜 강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뭐 28명 그 보좌관들에 대한 무슨 뭐 인권이니 뭐니 이런 문제까지 나와 생기지? 좀 의아하시군요, 그거는. 왜 저런 캠페인을 하나? 예. 예를 들어서 그럼 차에서 같이 먹던 과자 부스러기를 보좌관이 치워야지 장관이 치워야 되나? 의원이 치워야 되나? 예. 저거는 웃기는 캠페인이다. 저는 그렇게 느끼죠. 예. 그러면 그 국방부 장관으로 최초로 이제 민간인 안규백 예. 의원이 이제 지명이 돼서 이제 임명을 또 앞두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보수의 시각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환영이었습니다. 아, 대환영하시는 네, 입장이세요? 저는 뭐 예. 이 국방장관은 민간인으로 가는 게 맞다고 몇 년 전부터 주장해 왔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규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안규백이라는 분이 난 사실 그분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예. 그분이 누구지 하고 이제 들여다보는 것이죠. 예. 뭐 그래도 민주당의 당료로 출발해 가지고 쭉 국회의원도 하고 또 국방위원회에서 벌써 전문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국방정책을 쭉 해온 분이죠. 예. 오케이, 뭐 적절한 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제 이 국회에서 논할 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국방 산업 문제라든지 소위 군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그야말로 도약하느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국회 차원의 여야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국회 차원의 인식이 충분하냐. 또 저는 전에부터 이 군대 징집 문제는 예. 이제는 지원병제 또는 모병제로 바꿔야 된다. 또 남녀 구분 없이 모병제로 바꾸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의 징병제도가 오히려 대한민국인들의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라든지 군대에 대한 어떤 존중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오히려 잠식시키고 파괴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소모적인 징병제도를 어떻게 하면 과학군으로 바꾸고 전자군으로 바꾸면서 민간인 통제 원칙을 지키고 또 군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얼마나 영예로운 군 생활이 되도록 관리를 잘 해주느냐는 또 실질적인 급여라든가 이런 보상 체계를 잘 해주느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는 얼마 전에 대통령과 오찬 대화를 할 때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으로 반가웠거든요. 대통령도 이제 말하자면 굳이 21세기 현대식 탱크에 거기 왜 사람이 들어가냐. 기술이 다 되는데. 얼마든지 리모트 컨트롤을 할 수 있고 또 자율주행이 되고 AI 시대가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야 이제 말로 국방이 완전히 하나의 업그레이드 되는 시대가 되고 군대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정말 군대를 즐거이 좋은 조합이 되고 좋은 그 출발선의 조합이 되고 또 그게 건강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어떤 기본 커리어의 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오늘 글쎄 저는 단일하느라고 안규백 장관의 그 청문회를 다 못 듣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국회 차원의 토론이 있기를 좀 바랍니다. 저는 뭐 환영하시는 입장. 문민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전에부터 그렇게 생각이 왔죠.
그렇다면 뭐 이제 국방 정책도 한번 여쭤봤고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 그리고 이번에도 뭐 부동산에 대한 뭐 대출 규제 정책도 한번 나왔었고요. 또 수도권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그 과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경제적으로 접근해서 풀어가려고 하는 문제, 뭐 아니면 AI 같은 문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하셨던 것과 어느 정도가 좀 주피님과 좀 정책 방향이 일치하십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저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반대하신 입장이고요. 그 반대하는 이유는 그 상법 개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 주주 가치를 좀 높여주자. 그렇죠. 또 주주들의 어떤 이익의 청구권에 대한 권리를 좀 더 강화해서 정권시장을 합리적으로 리밸류에이션에 해가겠다는 계획은 뭐 좋은 계획입니다. 좋은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 시장을 잘 되고 산업이 잘 되게 하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출발은 투자입니다. 투자. 투자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 대통령은 골목상권은 골목상권대로 여러 가지 뭐 이 구매 상품권이라든가 민생회복 지원금, 민생회복 지원금 이런 체제를 통해서 말하자면 이 골목상권을 지키고 또 AI를 육성하고 시장은 시장대로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법적 장치를 갖추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뭔가 어떤 확대 균형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경제 성적을 끌어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규제 완화와 투자를 늘리는 거고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투자의 장애가 되는 규제 완화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규제 완화가. 그래서 규제 완화와 투자를 늘리는 방법이 경제를 살리는 기본이죠. 근데 약간 이 문제에 좀 소홀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주주 권리라고 얘기합니다만 소액주주의 권리가 대주주를 오히려 약화시키고 소액주주를 강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주주의 지분율 투표권을 3% 이하로 예를 들어서 이사감사를 선출할 때 3% 이하로 주주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투기자본에게는 굉장히 유리할지 모르지만 산업자본에게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투자의 주체는 산업자본가들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대통령에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상속세를 투자세 공제 제도로 바꿉시다. 말하자면 100억 원이 있으면 100억 원을 상속을 할 때 지금 상속세가 얼마다 예를 들어 50억이다 그러면 이 50억만큼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상속세의 몇 프로를 깎아준다. 공제시켜주는. 그래서 투자세 공제 제도를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물론 공제율이 커야 되겠습니다만 무조건 투자는 늘어납니다. 투자가 늘어난 결과가 임금의 상승이고 경제 성장률의 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건 뭐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관세를 막 징벌적으로 때려 매겨가지고 관세를 안 매기려면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를 해라 이러고 있잖아요. 공장을 와서 져라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물론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적어도 투자가 경제를 살린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가 없는 경제 성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규제 완화라는 말씀 쓰였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단어 자체가 조금 이제 온도차는 있는데 뭐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그런 자금들, 막대한 자금들이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주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좀 해제한다면 아마 그런 자금들을 더 투자의 원천으로 좀 생각하는 그런 좀 관점의 차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지금 그 정부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거는요.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스피가. 좋아지고 있는 거는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상법 개정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고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화 강세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예, 다른 이유로 그렇게 그 경제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오늘은 이제 보수의 현 상황을 좀 진단하고 한번 좀 해법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근데 오늘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지금의 보수라고 하면 뭐 대한민국 정치 체제 하에서는 뭐 국민의힘 내지는 뭐 개혁신당 뭐 이 정도로 지금 일단 분류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보수 진영에 대한 현재의 상태를 좀 진단을 해주시고 뭐 다 어두운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낮게 나오고 있고 이게 과연 지금 상태에서 회생이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영원히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 진단이 우선 먼저 좀 궁금하거든요. 회생 안 될 겁니다. 회생은 불가능하다. 네, 오래 갈 겁니다. 예.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갈 가능성이 있죠.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제 10%대로 내려왔고, 뭐 조사 기간마다 편차는 있습니다만은 뭐 10%대 후반이라고 치고 앞으로 그러면 더 떨어진다고 보시는 건지 10% 어떻게 보세요? 선도 깨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한 자릿수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 갈 가능성이 있다고. 야, 그렇게 되면은 보수의 정말 종말이나 괴멸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정말 뭐 잘못된 표현은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이해창 총재 또 말하자면 영입 인재잖아요. 그렇죠. 법관 출신이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말하자면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을 얻고 있을 뿐이었죠. 윤석열이라는 분은 그야말로 그것도 영입 케이스고 최악의 선택을 한 거죠. 말하자면 보수는 정치 지도자가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를 길러내는 프로세스도 없죠. 지금 예를 들어서 당이라고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스탄이라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어떤 음모론자 미국에서 건너와서 신나서 돌아다니고 있는 미국발 모스탄 음모론자가 국힘당을 휘젓고 있죠. 무슨 미래가 있어? 아무 미래가 없죠. 윤상현 의원 같은 중진들은 윤어게인하고 세미나하고 앉아있죠. 그 지지자들인 국민들은 지지자들은 모스탄 만세 그러고 모스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국 주한 미 대사로 부디 오셔서 이 정부를 깔아뭉개고 식민지 통치 체제를 구축해 주십사 하는 듯한 뉘앙스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저 국민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없죠. 희망은 없다. 이렇게 좀 냉정하게 진단을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 지경이 된 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희망 이런 것보다는 뭐 라미제라블이죠. 라미제라블이다. 불쌍한 사람들. 라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뭐 양비론식으로 윤석열도 잘못했고 또 친윤 그룹도 잘못했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그러면 누가 더 보수 안에서는 더 책임이 큰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의 식구들을 데리고 우르르 진영을 넘어와서 대통령이 된 윤석열 내지는 대선 주자가 필요해서 윤석열이라도 꼬우자 그러면서 판을 만들었던 소위 말하는 윤핵관 주류들 그 두 그룹 사이에서는 누가 더 지금 이 지경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보시나요? 윤핵관들이 책임을 져야죠. 윤석열 씨보다는 윤핵관 그룹이 훨씬 더 책임이 크다. 그러면 오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명을 지목을 해서 이제 축출을 선언했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송원석 그리고 나경원 그리고 장동혁 윤상현 이렇게 지금 찝어가지고 이름을 명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혁신파와 이제 기득권 이게 지금 대충돌이 있을 텐데 이 과연 그러면 이거 국민의힘은 어떻게 앞으로 더 전개가 될 걸로 보십니까? 뭐 분당을 하면 분당을 하는 거고 뭐 분당을 해도 국민들이 별로 뭐 관심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럴걸요. 분당을 하면 자기들끼리 분당을 하든지 말든지 우선 제가 평생을 보수로 살아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출마했을 때 제가 예. 투표를 거부했습니다. 아, 그 윤석열 대통령 되는 선거에서 네. 거부하셨어요? 네. 어허. 어떻게 윤석열 같은 사람을 데려가서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냐? 예. 보수의 지도자로 세우는 거야 너희들 마음이지만 국민의 지도자로 어떻게 세우냐? 예. 부끄러웠죠. 그러니까 나는 거부했죠. 근데 그 우려하셨던 게 현실이 돼버렸고요. 현실이 이미 돼버렸고.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 윤석열 빠들에게 너희들 나중에 윤석열 사고 치면 책임질래? 어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진짜로 사고를 쳐버렸잖아요. 대형 사고를 쳤죠. 이 대형 사고를 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때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죠. 너희들 윤석열 나중에 사고 친다. 예. 그때 책임질 거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 국힘당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예. 똑같이. 그 윤핵관들은 그대로 살아있고. 그래서 송원석 체제, 송원석. 송원석 체제도 마찬가지죠. 송원석 그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거든요. 예. 저는 송원석이라는 예. 국회의원을 경멸합니다. 아. 경멸합니다. 평가 자체가 네. 굉장히 박하신데, 그러면. 박한 게 아니고요. 저 윤석열이 그 12.3 군사 쿠데타를 해서 그 난리가 나고 나라가 쑥대밭이고 국힘당이 무너질 지경이 되어서 뭐 엉망진창이고 한때 예. 송원석이라는 국회의원은요. 저희한테 문자 보냅니다. 제가 예. 지역 국회의원으로 이번에 얼마를 유치를 해가지고 동네에 무슨 다리를 예. 놓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나요? 예. 제가 그 문자를 보면 좋아하겠습니까? 예. 이 자식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아이고, 예. 여기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앉아있어요. 예. 무슨 저당에 긴장감이 있고 국민들을 위해서 반성을 하고 하는 게 있겠습니까? 저 반성 안 합니다. 저 당은. 그러니까 개과천선 불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규정을 저 하셨고 사람들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일단은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고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친한계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은 윤석열의 복제품인데. 복제품. 무슨 뭐 마지막에 그저 계엄에 반대했다고 해서 예. 한동훈을 찍어야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한동훈이 무슨 리더십이 있고 무슨 책임을 집니까? 검찰이 수사가 들어오자 예. 아이폰 비밀번호를 24자리를 만들어서 풀라면 풀어봐라. 예? 하고 수사를 거부했던 장본인이잖아. 그러면 주필님 보실 때 지금 이제 친윤 그룹도 좀 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 그룹이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제 한덕수를 옹립하려던 그 진영이 있고, 또 김문수 후보 진영도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쪽에는 뭐 한동훈계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건데, 그럼 이들 이제 뭐 전당대회 앞두고 이제 엄청 경쟁을 심하게 할 텐데, 결국 그 안에서 뭐 의미는 없겠습니다만은 누가 그래도 결국은 주도권을 계속 행사하게 될 거로 예상을 하십니까? 김문수가 하겠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를 지냈던 김문수 후보가 주도권을 줄 것이다. 그런데 김문수 씨가 무슨 리더십이 있겠습니까? 그럼 모스탄하고 거의 결합이 되는 당 아닙니까? 모스탄하고 같이 다니고 있다는데. 같이 다니는. 네, 그 무슨 리더십이 거기에 숨어가 나오겠습니까? 예, 희망이 없다. 리더십은 뭐라고 정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그 뭐 의미 없다. 이래 가나 저래 가나 예. 망하는 당이기 때문에 레미제라블이죠. 레미제라블이다. 좀 불쌍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하나만 제가 더 가능성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쭤보자면 제 개혁신당 그룹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준석 당대표가 이번에 또 출마를 해서 이제 대선 후보도 지냈고 또 당대표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어떤 뭐 구심점이 돼서 보수 진영을 좀 정리한다든지 뭐 이럴 가능성은 좀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사실은 저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걸었죠. 왜냐하면 그 이준석 대표는 이번 대선 캠페인에서 본인의 이미지를 빌드업하는데 실패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그래 똑똑해, 너 똑똑한 줄 알겠어. 근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런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진지하게 예. 말하자면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희생봉사하겠다고 하는 태도를 못 보여준 거죠. 그저 말싸움 하는데 예. 다른 여러 이제 후보들의 공약의 문제를 지적한다거나 예. 또는 다른 후보들의 공약의 오류를 분석해내거나 하는 것은 엑셀런트한 예. 맛을 보여줬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들이거든요. 출마해서 지적을 받는 그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들입니다. 말하자면 정치라는 논리가 예. 말하자면 약간의 포퓰리즘이 늘 끼어들다 보니까 이상하게 조금씩 왜곡되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이준석이 지적 안 해줘도 지적하니까 그래 똑똑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웬만한 국민들은 그 공약들이 얼마나 허무한 공약들인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그다지 감동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리더로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의욕적으로 책임질 수 있겠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좀 소홀했죠. 예. 사실은 거기에 앞으로도 더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그 뭐 굳이 충고를 한다면 예. 정치 좀 메타적인 정치를 해야죠. 그 에너지를 보여주고 뭔가 책임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예. 훨씬 좋고 또 그 길을 가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 지금 물론 뭐 전자적인 또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여론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시민들에 대한 노출도를 높여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아마 그래도 어떻든 이준석을 비롯한 그 그룹 좀 젊은 그룹들이 예. 재조직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고 또 국힘당 안에서 어느 순간인가는 뭔가 그 새로운 어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하는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예. 또 그런 흐름들과 뭐 그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이 이제는 이념과 이념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민주당이 분당될 수도 있고요. 예. 앞으로 정치는 변화무쌍하게 변해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분당되고 예를 들어서 국힘당의 합리적인 어떤 세력이 형성이 된다면 예. 새로운 이합 집산이 있을 수도 있고 정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플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어디에 한 군데가 국힘당 자리가 뻥 비면 어떤 세력이든지 그거 와서 메꾸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평형을 다시 찾게 되죠. 그럼 지금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 시기인데. 네, 뭐 저는 시간은 좀 걸리리라고 예. 봅니다. 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뭐 김기현, 뭐 나경원, 윤상현, 뭐 권성동, 뭐 한동훈, 뭐 예, 한동훈, 안철수. 뭐 권영세 이런 이름으로는 예. 안 된다고. 안 됩니까? 예. 그런 이름으로는 지겹잖아요. 우선. 예. 그럼 이제 완전히 좀 새로운 언제부터 어떤 그 이름이 그 이름들이 원이름까지 해가지고 그 이름들이 나온 게 이회창 때인데 예. 지겹잖아요 이미. 좀 식상하다. 네. 예. 뭐 그 이름으로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보수의 가능성까지도 한번 이렇게 쭉 짚어봤는데 굉장히 좀 오랜 시간 좀 어두움의 터널을 좀 깊게 지나야 될 것이다. 지금 형태로는 미래 없습니다. 미래가 없다. 네. 그렇게 규정을 짓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주필님께서 생각하시는 보수의 그런 뭐 재건 내지는 창건의 어떤 기본 가치라고 할까요? 보수가 꼭 요것만큼은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우리 신 변호사 네. 깜짝 놀라실 텐데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치학회에서 네. 더 많은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더 많은 민주주의요? 예. 그런데 저는 그 생각에 반대합니다. 예. 더 적은 민주주의,
더 작은 정부, 더 큰 시장, 정부보다 더 큰 시민사회. 이건 약간의 말장난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대통령이 더 많은 민주주의 이렇게 했기 예. 때문에 제가 약간 시비를 걸어서 민주주의 본질은 오히려 좀 더 작은 정부, 좀 더 작은 권력이 예. 민주주의 본질에 맞는 거다는 시비를 이제 걸어보는 건데 말하자면 이제 보수의 기본 정신은 그런 겁니다. 보수의 기본 정신은 가능하면 민주주의를 좀 줄이는 겁니다. 가능하면 민주주의를 줄여서 일상의 영역이 커지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회를 생각하면 국회에서는 예. 무언가 과장되고 오버하는 면이 있죠. 이제 그걸 우리는 좀 더 떼낼 필요가 있죠. 시민사회의 일상생활의 영역이 조금 더 커질 수 없을까 하는 이제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도 제복입은 군인이 그대로 국방장관으로 탁 들어서는 것보다는 이제는 시민들이 예. 문민으로 국방장관을 가고 예를 들어 전쟁을 결정할 때 예. 이제는 시민이 결정하도록 해주는 거다 하는 그 시민의 영역이 좀 커지는 거. 예. 이제 그렇게 본다면 그게 이제 보수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가 사실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우리 국힘당은 기본적으로 이 보수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 전혀. 생각이 없는 분들이죠. 예. 그렇게 보수를 다시 시간이 가면서 국민들이 깨달아가면서 다시 리빌드를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필님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과 주필님 말씀의 공통점을 찾자면 네. 좀 더 차원이 다른, 좀 더 네. 성숙한 그런 민주주의로 좀 그렇죠. 가면 좋겠다. 네. 그런 맥락에서는 또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또 생각도 좀 많이 네, 아니 들고요. 그렇게 되면 양쪽이 다 대화를 할 수 대화가 있죠. 되고 성숙한 민주주의로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좀 오늘 고민을 깊게 네. 해보는 시간 네.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신인교회 엄마시대 7월 17일 목요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새벽 6시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